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공부는 하셨습니까? 못 보는 사이에 공부도 안 했는 거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일 급한 거는 이제 위기를 넘겨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넘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은 조심스러운데, 근데 지금까지 최근에 여러 번 있었던 그 위기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 극복했던 게 가장 아마 빨리 극복을 했을 거예요. 이 최근으로 본다면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었죠. 그때도 비교적 우리나라가 빨리 극복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IMF도 비교적 빨리 극복했고요. 그 전에는 1970년대 그 석유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석유 파동. 오일 쇼크도 두 번에 걸쳐 있었어요. 70년대 초하고 70년대 말. 그때도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한 편이고요. 그 전에는 한국전쟁이 있었죠. 한국전쟁 폐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외신에서는 뭐 우리나라의 그런 무슨 검사 방식, 드라이브 스루 이렇게 차를 몰고 가서 하는 방식, 그런 것을 아주 그냥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뭐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전화 박스 같이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 박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애들 인큐베이터에 조산아들을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손을 사람이 간호사가 바깥에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장갑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이 시료를 검체를 채취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개발했더라고요. 또 그러면 엄청 이제 부스를 여러 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부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 의료진하고 환자가 접촉하지 않고 그렇게 검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발이 됐다고 해요. 아무튼 가장 빨리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극복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또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아무튼 오늘 할 차례가 어딘지 아십니까?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할 차례는 시장론이에요, 시장론. 이거 걱정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 거 복습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뭐 복습을 해도 의미가 있을 텐데. 자, 오늘 시장론이에요. 지난주에 진도를 조금 생각보다 덜 나가서 오늘 좀 부지런히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할 차례가 이제 시장론 하고요. 그 시장론의 전반적인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부 개입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시장론에 그 말 그대로 이제 시장론에서 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기능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대론 하는 거 있죠. 입지론, 지대론, 공간 구조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정부 개입 정도는 들어갈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고 지난 시간에 했는 거는 이제 수요 공급하고 경기 변동을 했죠. 지난 시간에 수요 공급에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서 이 수요 변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가 있죠. 요거 이제 하고 난 후에 균형의 이동, 요걸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균형의 이동에서 균형의 이동을 이제 1, 2월 달에 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탄력성의 이제 개념, 종류, 그리고 탄력성의 응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서 이것도 이제 1, 2월 달에 하지 않았던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렸어요. 뭐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죠. 부동산 경기의 특성이라든가 이제 순환 국면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죠. 이 순환 변동이 일반 경기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런 특성 했고요. 또 순환 국면별 특성 했죠. 순환 국면별 특성. 그리고 거미집 모형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 계십니까? 언제 처음 시작했어요? 1월 달에요? 2주 전부터 했어요. 혹시 동영상을 어디까지 봤어요? 지금 하는 지난주에 거도 봤어요? 뭐 이해하기가 뭐 별로 어렵지는 않던가요? 괜찮아요? 뜻밖인데.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튼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잘하면은 이거 끝나고 이제 나 학문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을 했고요. 요 특히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요 개념 구분은 중요하죠.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도 마찬가지. 왼쪽은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고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오른쪽은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화이고 선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죠. 그 수요 변화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 변화에서 자, 수요 변화니까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리느냐 왼쪽으로 그리느냐 이거죠. 왼쪽으로 그리면 수요 감소, 오른쪽으로 그리면 수요 증가가 되는데, 이제 언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왼쪽으로 이동하는지 그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어느 쪽으로 그리면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그리면 되죠.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모든 재화가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다 그랬죠.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그리는 거죠. 보통 이런 재화를 무슨 재화라 그랬어요? 정상재 또는 이제 우등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재화를 열등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근데 이게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질문한다 그랬죠. 그럴 때 정상재는 이게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이라 그랬어요. 같은 방향은 비례라 그랬죠. 비례. 비례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뒤에 탄력성에서 양수로. 그다음에 열등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소득이 감소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되죠. 이런 재화는 이제 열등제. 열등제는 반비례. 양수, 음수, 음수. 이렇게 이제 이걸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이제 소득 얘기 말고요.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도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가 변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대체재 가격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보완재 가격이 나올 수 있죠. 대체재 가격이 올라갈 때 내가 살펴보는 재화예요. 대체재 수요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살펴보는 거죠. 내가 살펴보는 대상 재화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 증가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대가비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대가비.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어떻다?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는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릴지 왼쪽으로 그릴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자, 근데 간혹 가다가 뭘 묻는다 그랬어요? 이거 묻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재 수요가 된다. 수요. 요 자리가. 그럼 대체재 수요는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대체재 수요가 나올 땐 요 방향과 요 방향 어떻게 해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대체재라고 할 수도 있고 대체주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는 감소한다. 대수반이라고 해서 대수반. 대체재 수요가 증가할 때는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가 감소한다. 그럴 때는 여기가 이렇게 될 때는 여기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럴 때는 수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되죠. 요걸 이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대가비. 대가비가 제일 중요해요. 대가비, 대체재 가격이 변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대가비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대체재 수요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체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그럼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는 감소한다. 대수 반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국 오른쪽으로 이르느냐 왼쪽으로 이르느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비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같은 방향일 때 이게 같은 방향이죠. 여기를 보고 우리는 오른쪽에 그리는지 왼쪽에 그리는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완제는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 보완제의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우리 시험에 질문은 한단 말이에요. 질문은 하는데 보완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펴보는 대상자 수요는 보완제 가격이 나올 때는 반대로 이렇게 보가 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체재와 보완제는 서로 어떤 재화예요? 상반된 재화죠. 대체재는 어떤 재화를 구매를 하면은 다른 재화를 구매하지 않는 관계인데 보완제의 경우는 어떤 재화를 구매를 하면 다른 재화를 함께 구매를 하게 되니까 그 효과는 반대로 나타날 거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한꺼번에 이해를 해서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고요. 다른 거는 미루어 짐작해서 반대겠거니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이게 훨씬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예요. 소득일 때는 정상제, 열등제, 관련제 가격 변화가 나올 때는 대체제 가격 나오거나 보완제 가격 나오거나 이 두 가지예요. 이거 이제 헷갈리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었어요. 가격 상승 예상 또는 하락 예상 이거 있었죠. 가격이 이제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 또는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하는 반응이 다르다 그랬죠.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죠.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리고 가격 하락 예상하면은 수요자들은 수요를 줄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공급자들은 공급을 늘리죠. 하락하기 전에 미리 판매를 해서 팔아버려야 되니까 미리 공급을 늘립니다.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거 이 건설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건축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가격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준비는 해요. 미리 준비하겠죠. 이렇게. 나중에 올라가면 팔라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요 미리 준비하는 게 공급이에요? 공급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직 공급이 아닌 거예요. 공급이라고 하려면은 시장에 내놔야 공급이죠. 갖고 있는 상태는 아직 공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걸 공급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바보같이 왜 지금 팔아요? 지금은 들고 있어야 되죠. 내놨던 것도 거두어 드려야 되죠. 그래서 공급자들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바보같이 내려간 후에 팔면 바보잖아요. 지금 공급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는 지금 공급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것만 이제 틀리지 않으면은 방향과 관련해서는 틀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가 균형이에요. 이게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요 점이 아닌 다른 상태, 이 가격이 더 높은 상태이거나 가격이 더 낮은 상태에서는 이 위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많죠. 공급량은 여기까지니까요. 이럴 때는 뭐가 나타나요? 초과 공급이 나타나죠. 초과 공급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가격이 내려가서 균형으로 가게 되고요. 이 아래에서는 뭐가 더 많아요? 공급량보다는 수요량이 더 많으니까 무슨 상태예요? 초과 수요 상태죠. 이럴 때는 가격이 올라가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균형이 달성이 되면은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은 이 균형점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뭔가 요인이 변하면은 균형점이 변하죠. 그 다른 뭔가 변하는 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근데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급 변화는 이거 외에는 사실 별로 헷갈릴 거 없어요. 이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는 생산 기술 수준이나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이 증가하기만 해요. 예외적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없어요. 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감소하기만 해요. 예외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의 경우는 뭐 그렇게 오른쪽으로 그리느냐 왼쪽으로 그리느냐 이게 판단할 게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균형의 이동에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면은 균형점이 이동을 하죠. 그게 바로 균형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균형이 이동하는 경우를 모두 몇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모두 8가지 얘기했죠. 8가지. 8가지에서 수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는 1, 2, 3, 4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있죠. 다음에 이제 5, 6, 7, 8 더 있었죠. 어차피 지금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봐야 제가 뭔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말해도 괜찮아요. 마스크를 안 끼고 있으면 말을 하면은 다 보여요. 저 사람이 지금 틀린 답했다, 이렇게 맞는 답했다 다 보여요. 이게 그 수화하는 사람들이 입모양도 본다 그러잖아요. 입을 보면은 다 틀린 답했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전혀 안 보여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이동하는 경우죠. 둘 다 이동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공급자들은 예전과 변함이 없는데 수요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런 식이에요. 중개사무소에 수요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거는 수요자들이 더 빠져나간다, 안 들어온다. 이제 지난달만큼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공급자들이 지난달에 비해서 더 많이 물건을 내놓는다 이런 거고요. 이런 거는 지난달에 비해서 공급자들이 물건 내놓는 게 줄어들었다 이런 식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물건 사려는 사람도 더 많이 들어오고 물건 팔라는 사람도 더 많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물건 사려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데 내놓는 사람은 지난달보다 오히려 줄은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도 감소할 수 있죠. 중개사무소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8번이죠. 8번. 이거 완전히 그냥 거의 파장이죠. 이게 뭐 거의 사람들 안 오는 거죠.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죠. 자, 이럴 때 뭐를 질문한다 그랬어요?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은 단계적 우선은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뭐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래도 올라가면서 이게 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원래보다는 어때요? 원래보다는 새로운 균형은 조정된 요 새로운 균형 원래보다는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조정이 되더라도. 그죠? 그렇게 조정이 되더라도 많아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다 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났는데 조정이 되는 거는 다시 이렇게 조정이 돼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몸짓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게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조정이 돼요. 그 조정이 된 상태가 이제 새로운 균형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가격이 어떻게 되면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원래보다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죠. 그래서 그거를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다 이렇게 끝까지 방향이 일치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은 수요가 줄면은 뭐예요? 이게 우선 이제 초과 공급이 생겨요. 초과 공급이 생기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정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거래량이
이렇게 얘가 내려가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려는 사람이든 팔라는 사람이든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거래량은 줄어들게 돼 있죠. 그게 이제 2번이죠.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줄었다가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3번은 뭐예요?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물건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아이고, 오늘 왜 이러죠?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여기 수요가 감소할 때는 다 밑으로죠. 공급이 여기 증가하면 거래량 자체는 늘어나죠. 수요 증가든 공급 증가든 거래량은 늘어나요. 근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 거래량 늘어나는 게 두 가지죠. 거래량 늘어나는 게 1번, 3번이에요. 이게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하나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하나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공급이 감소할 때는 거래량이 줄죠. 근데 가격은 올라가지 반대로.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주는 거죠. 거래량 줄어드는 것도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 줄어드는 거, 하나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그럼 이렇게 가격 올라가는 것 두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가격 올라가는 것 두 가지는 1번과 4번이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질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 둘 중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는 이렇게 물으면 이 둘 중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이 모두 이동할 때에는 둘 다 시장에 들 이게 중개사무소 입장에서 제일 좋죠.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데 거래량이 이제 폭발해서 늘어요. 둘 다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량은 엄청 늘어요. 둘 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더 많이 늘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수요자가 더 많이 늘어나느냐, 공급자가 더 많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변하는 것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직 모를 때는 알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한쪽이 더 크다를 문제에서 알려주면은 그때는 작은 쪽을 지우고 큰 쪽만 보고 대답하면 돼요.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것만 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3번으로 생각하고 대답하면 돼요. 이럴 때에는 3번이 거래량 증가인데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다음에 여기서도 수요는 증가하는데 수요자들은 시장에 더 들어오는데 그럼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자들은 발을 뺀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량이 줄어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많이 변하는지를 알 수 없다면은 뭐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수요 증가 1번이고 공급 감소 4번이니까 1번, 4번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어느 한쪽이 더 크다라는 걸 말을 해준다면 작은 쪽 지우고 큰 쪽만 보고 대답하면 되죠. 큰 쪽이 수요 증가니까 수요 증가 1번을 보고 대답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죠. 다음에 여기서도 이 6번과 유사하죠.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이게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일 때 뭐를 알 수 없다?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근데 이거는 2번, 3번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은 반드시 하락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변화의 크기가 똑같다면 얘가 거래량 줄인 만큼을 얘가 거래량을 늘리기 때문에 거래량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뭐가 된다? 변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똑같을 때에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면은 거래량은 당연히 줄죠.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변화의 크기가 똑같다면은 그러면은 알 수 없다가 뭐로 변한다? 변화 없다로 바뀌어요.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다. 원래 가격 그대로다. 이거예요. 이거 하고 착각하면 안 되죠. 알 수 없다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변화가 없을지를 모르는 거고, 이거는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의 개념과 응용, 종류, 크기 결정 요인 이런 거 했는데요. 탄력성의 개념은 이제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 그랬어요. 그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게 뭐 공급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 수요 수량이 변할 수도 있는데 수요 수량이 더 중요하다 있고요. 그게 종류의 수요 수량 변화,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수요 탄력성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0보다 크면 같은 방향 비례, 이제 여기서 나오죠. 소득에서 같은 방향 비례 양수는 뭐라 그랬어요? 정상제, 음수는 열등제, 교차 탄력성의 양수는 대체제, 음수는 보완제,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거 외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가격 탄력성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를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0이 되어버리면 완전 비탄력적,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완전 탄력적. 이걸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수량을 나타내는 게 탄력성의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고요. 여기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일 때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 이거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래프와 관련해서 이제 개념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력성의 응용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공급 탄력성 이렇게 비교해서 응용을 했어요.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 있죠. 탄력성과 판매 수입.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는 수탄의 크기가 1보다 클 때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고요. 수탄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탄력성의 크기가 1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판매 수입에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판매 수입 또는 뭐 임대료 수입, 총 수입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도 했어요. 이게 좀 어렵다 그랬어요. 탄력성과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 외에 뒤에 다른 데 응용 그게 좀 어려운 편이고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 좀 전에 이제 균형의 이동을 했는데 이게 균형의 이동했죠. 근데 이제 요거는 가파른 정도하고는 이제 함께 비교를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갈까요? 조금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탄력성을 함께 집어넣는 거죠. 더 비탄력적일수록 어때요?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죠? 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가격이 내려가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가요. 근데 어느 쪽을 따라 더 많이 내려가요? 더 비탄력적인 거. 이게 더 가팔수록 더 비탄력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공급이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비탄력적일수록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가고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B가 더 이렇게 했나요 혹시? 동영상 보신 분들은 B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이제 반대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덜 변하는 거죠. 탄력적일수록은 가격이 덜 변한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기억하고요. 반대로 물으면 반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죠.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덜 변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근데 비가더가 발음이 더 괜찮아요? 탄가들이 더 괜찮아요? 비가더가 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탄가들 이름 좀 어색하니까 이거는 돌려서 생각하면 되니까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이든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앞에서 배웠어요. 가격이 하락해요. 근데 어느 쪽을 따라 더 많이 하락해요? 비탄력적인 쪽을 따라 더 많이 하락해요. 그리고 비탄력적인 쪽을 따라 더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예요? B가 더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극단적인 경우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수량만 변해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만 변해요. 맞죠? 수량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 응용이었어요. 그리고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 특히 수요의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용도가 다양할수록 그리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그 한자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공급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공급에서도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적이에요. 그리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에요. 그거는 수요나 뭐 비슷한데요.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어떻게 해요? 비탄력적이 된다. 생산에 걸리는 기간.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생산에 걸리는 기간이 어때요? 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거는요. 시장에 쉽게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게 내놓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수급 조절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부동산은 수급 조절이 잘 안 돼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게 다 부동산의 그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고려하는 기간이 길 때는 더 탄력적이죠. 앞으로 1년간 집을 만들어내라. 또 앞으로 2년간 집을 만들어내라. 그럼 시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집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이거는 고려하는 기간이라 그래요. 관찰하는 기간. 근데 생산에 걸리는 기간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길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시는데 이제 답을 못 찾아서 그렇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제 막 안 되죠.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막 엉켜 있기도 하고요. 막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죠. 이게 나중 되면은 점점 이렇게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또 생산에 그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어때요? 생산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또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도 해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해서 내놓기가 어렵잖아. 이게 이 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 그것도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에서는 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뭐 주기가 더 길고 진폭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또 뭐 국면 부문별로 놓고 보면은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가 좀 다르다. 주거용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함께 가는 경향이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좀 상반되게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중평균 해보면 일반 경기에 비해서 뒤처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순환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상도 하수 이런 거 했죠. 올라갈 때는 매도인 중시, 내려갈 때는 매수인 중시. 또 과거 사례 가격은 올라갈 때는 하한의 의미가 있고 내려갈 때는 상한의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내용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이라는 거 했죠. 거미집 모형은 이제 그 파동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뭐 농산물 파동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농산물은 이 공급하려고 하는 의사 결정을 내린 시점하고 실제로 물건이 나오는 시점이 달라요. 그게 부동산도 그게 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들은 지금 가격 보고 의사 결정하면 되는데 공급자들은 전년도 가격 보고 지금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올해 생산량을. 그래서 이게
이게 파동이 나타나는데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초과 수요 나타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초과 공급이 나타나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한 점으로 가면 수렴형, 점점 벗어나면은 발산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렴형이 되느냐 발산형이 되느냐 요거를 묻는 거였죠. 그래서 공급이 더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 이게 수요가 더 탄력적인 경우죠. 수요가 더 수탄, 수렴형, 공탄, 발 이렇게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게 공급 곡선이죠. 제 오른팔이 공급 곡선이죠. 이렇게 하면은 무슨 형? 발산형. 이게 제 오른팔이 공급 곡선이에요. 이러면은 발산형. 이렇게 되면은 수렴형 이렇게 되는 거죠.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써요. 근데 기울기로 나올 때에는 기울기 절대값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부등호 방향을 돌려서 혹시 문제에서 기울기로 나올 때는 그래서 이때도 수탄수로 먼저 기억을 해놓고 혹시라도 이 기울기가 나오면은 기울기 절대값으로 해서 방향을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동영상 보신 분들은 좀 복습이 되셨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별로 말 섞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자,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129쪽에서는 뭐 별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럼 거기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하는데 구체적 시장은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죠. 구체적인 장소.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자갈치 시장 뭐 이런 시장. 근데 이제 추상적 시장은 사려는 사람이 있고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시장을 원칙적으로 해요? 우리는 추상적 시장이에요. 좀 전에 제가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균형이라고 하는 말 했잖아요. 수요자가 등장하고 공급자가 등장하면 그게 바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정도고요. 특별히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130쪽 가시면은 여기도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은데 여기도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시장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일단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요.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이걸 전제로 해요. 현실은 어떤 시장이에요? 현실은 이런 시장. 이건 현실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이 없어요. 근데 우리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그리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했잖아요. 공급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공급 증가했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로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공급이 감소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때려 부셔가지고 막 줄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이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고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를 전제로 한 거예요? 이건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거예요. 현실은 이런 시장인데 우리가 수요 공급 분석을 할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근데 이렇게 해도 뭐를 설명할 수 있다? 불안정 경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당장 공급을 증가시킨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공급을 증가시키게 된다면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가격이 내려갈 거다 이런 걸 말할 수는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수요를 증가시킨 건 아니지만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다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뭐를 전제로 하는데 완전 경쟁을 전제로 수요 공급 분석을 할 때는 근데 현실은 어떤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런 시장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 이런 시장은 현실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 이걸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형. 이건 모형일 뿐이구나. 됐나요? 자, 이런 정도예요. 현실에는 완전 경쟁은 없지만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제 완전 경쟁을 전제로 설명할 뿐이다.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 제가 이거를 11월, 12월 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자동차 충돌 실험할 때 산 사람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마네킹이라 그랬어요.
제가 마네킹이라고 하니까 누가 그거 마네킹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마네킹이 아니래. 그 마네킹이 아니고 더미 인형이에요. 더미 인형. 더미 DUMMY라고 해서 그걸 자동차 충돌 실험을 위한 어떤 그런 모형을 더미 인형이라고 해요. 마네킹이 아니고. 아무튼 그 자동차 충돌 실험이 벌써 역사가 130년인가 됐대요. 130년인가 넘었대요. 자동차 처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은 게 1880 몇 년인가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가 사람에게 흉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충돌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충돌 실험할 때 사람 시체로 했대요. 사람 시체로. 사람 시체로 하니까 굉장히 그 비윤리적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안 쓰고 살아있는 동물을 실험으로 했대요. 원숭이도 하고 돼지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것도 비윤리적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미 인형이 나왔대요. 더미 인형이. 1970년대에 더미 인형이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더미 인형으로 했대요. 센서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모형이다. 됐나요? 현실은 다 뭐다? 현실은 뭐다? 이게 완전 경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완전 경쟁에 대해서 뭐 이 정도만 하고요. 현실은 그냥 불완전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여기 이제 체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효율적 시장 이론 요 체크를 해야 돼요. 효율적 시장 이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조금 낮아요. 이게 더 중요하고요. 이게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할당적 효율성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괄호 속에 있는 거는 추가로 하는 거는 좀 중요도가 약간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131쪽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개념은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부동산 시장의 분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넘어가면 이제 132쪽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죠. 그걸 이제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과장국수 비비자 이렇게 했죠. 11월 달부터 들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과장국수 비비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과장국수 비비자.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1, 2월 달에 제가 요 국수가 제일 많이 출제된다 그랬어요. 국수가 제일 많이 출제돼요. 국지성하고 수급 조절 곤란, 수급 조절 곤란.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이게 제일 많이 출제돼요. 국지라는 단어가 뭐예요? 부분이란 뜻을 갖고 있죠. 국지적 집중호우, 뭐 이런 말들.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지역은 거래가 활발한데 어떤 지역은 거래가 별로 없고요. 어떤 지역은 공급이 많이 되는데 어떤 지역은 공급이 별로 안 되고요.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부분 시장이 형성된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국지와 관련된 부동산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부동성. 국지와 관련된 부동산 특성, 부동성이요.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게 부동산을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수급 조절 곤란은 조금 전에 공급 조절이 특히 어렵다 그랬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다. 그래서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는 거는 이게 부증성하고 몇 가지 있어요. 부증성도 연결이 되고요. 일단 토지가 없어서 생산을 못 할 수 있잖아요. 또 토지가 있어도 생산하는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때요? 길잖아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수급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요. 단기적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이걸 매스컴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이거는 거품이 낀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품이 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해소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과다한 법적 제한자, 이게 어떤 건지 이제 그 타이틀을 보고서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여기서 출제되면 거의 대부분 다 맞춰요.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많은 것도 조금 전에 그 탄력성에서 했죠. 법적 제한이 많을수록 비탄력적이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수급 조절 곤란으로 연결이 되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법적 제한이 많을수록 수급 조절이 잘 안 돼요. 마찬가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요. 다음에 이거는 장기성. 두 번째. 장기성은 매매 기간이 길다는 거죠.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료하는 그게 길어요. 이거는 환금성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다음에 국수. 자, BBB. 이거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은 비표준화성, 거래는 비공개성, 시장은 비조직성.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개별성과 많이 관련이 돼요. 그래서 특히 거래를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금의 유용성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요거는 고가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자율. 이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게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자금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자금의 유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세요. 읽어보시고 이렇게 타이틀을 보고 그 내용 정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어려운 용어는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133쪽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그게 이제 주택 서비스라는 말은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이어서 이게 주택이 제공하는 효용, 만족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한 채라 해도요. 30평짜리 한 채가 있고 다른 조건은 똑같고요. 40평, 50평. 지은 똑같은데 똑같은 회사가 설계를 이제 평수를 달리한 거예요. 같은 회사가. 그러면 각각의 주택이 다 몇 채예요, 이게? 한 채잖아요. 그럼 집은 모두 몇 채? 집은 모두 세 채잖아요. 근데 이걸 세 채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 여기에 사는 사람 각각 또는 뭐 이 주택이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 이 주택이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 이 주택이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가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없죠. 맞나요? 우리 예를 들어 똑같은 중품의 사과를 한 박스씩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한 사람이 한 박스 하는데 이게 똑같을 때는 세 박스 이렇게 되지만 누구는 상품을 사고 누구는 중품을 사고 누구는 하품을 사면 이게 똑같은 세 박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세 채라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얘는 한 달에 30만 원짜리 월세를 내는 집이고 얘는 한 달에 40만 원을 내는 집이고 얘는 한 달에 50만 원 월세를 내는 집이라고 하면 이제 요 임대료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환산을 해서 주택 서비스를 10만 원을 한 단위로 하는 거예요. 한 단위당 10만 원의 주택 서비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은 몇 단위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예요? 한 달에 3단위를 소비하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은 4단위 소비하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은 5단위 소비하는 거죠. 이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한다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 전체로는 주택 서비스가 몇 단위 소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두 12단위의 주택 서비스가 소비된다. 이거는 이제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됐나요? 조금 이제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물리적으로는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다르잖아요. 근데 동질적인 거 3개, 동질적인 거 4개, 동질적인 거 5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것을 뭐로 바꾸기 위한 개념이에요? 동질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표준화시키기 위한 개념이 무슨 개념이다? 주택 서비스 개념이다. 뭐 이런 정도. 예전에 한번 뭐 시험에 언급된 정도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